자,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의 개념 및 범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먼저 이제 근로소득의 이제 의의를 볼 건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은 근로소득이라 나오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고 하는 게, 근로조건의 내용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근로계약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도 이제 같이 일하기로 합의했으면은 이때는 근로조건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아야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근로소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밑에 보세요. 파란색 보시면은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이게 이제 흔히들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라고 하죠.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지 근로소득이다. 여기서 종속성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공부할 때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근로소득의 종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원천 징수에 따른 구분이 있고 두 번째가 근무 기간 및 과세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원천 징수에 따른 구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 두 번째가 원천 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자, 얘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지급하면은 원래는 뭐가 있다?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 중에 뭐다?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외국의 영사관 대사관들. 가장 대표적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는 세법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외국의 영사관 대사관에서 일을 월급 받으면은 원래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근무 기간 및 과세 방식에 따른 구분인데 이게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할 것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뭐냐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소속돼서 용역을 제공하면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이때는 일반 근로자, 3개월 또는 1년 미만이면은 일용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이 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부 판단 기준인데 쭉 보시면은 뭐 여러분 이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위에 종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독립성, 대가성, 뭐 그 다음에 근로계약의 계속성, 전속성 등등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이건 부차적인 거고 실제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 판단할 때는 종속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첫 번째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여부, 두 번째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위 강도 받았는지 여부, 세 번째가 근무 기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내용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가 나오죠. 첫 번째가 급여입니다. 급여. 일반적인 급여. 두 번째가 급여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급여성 있는 대가예요. 이게 뭐냐면 각종 수당들이나 또는 복리후생 규정을 통해서 받는 이제 금품들이죠. 그래서 뭐 기밀비, 공로금, 확정금, 여비, 휴가비 등등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은 배당도 하는데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임직원들한테 이익을 분배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바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부른다. 네 번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의 금액, 이걸 인정상여로 하죠. 그래서 제가 왜 위에 두 개는 빨간색으로 적용을 했고 밑에 두 개는 노란색으로 이제 적용을 했냐면 위에 두 개는 법인에서 지출할 때 경비를 인정해줘요. 그 다음 밑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받는 쪽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긴 하는데 지급하는 법인 쪽에서는 또 지급하는 사업자 쪽에서는 손비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위로금, 퇴직 공로금, 기타 이와 유상 성질 급여. 얘 같은 경우에도
명목은 퇴직금인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은 근로소득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정산할 때 과세 대상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유로금인데 직원이 받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경비 송금 인정. 그 다음에 만약에 임원이 받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은 지급하는 쪽에서는 손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받는 쪽에서 근로소득 과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인정하는데 받는 쪽에서 근로소득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마지막 노란색은 임원의 경우가 중요해요. 임원의 경우. 자, 보시면은 이제 근로소득 본 퇴직금인데, 자, 얘가 뭐냐면 임원 퇴직금 총 지급액입니다. 어차피 직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인건비 인정하고, 다만 받는 쪽에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을 구분하는 거고, 임원 같은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서 지급하는 쪽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임원 퇴직금 총 지급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이 뭐냐면 법인세법상 또는 회사에서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임원 퇴직금 한도액이고, 반대로 말하면 위에는 한도 초과 지급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도 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 불사님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받는 임원 쪽에서 어떻게 한다?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한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액인데 얘는 법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송금 인정. 다만 받는 쪽에서는 임원 입장에서는 다시 이거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왼쪽이 뭐냐면 이거는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법인이 정당하게 지급을 하더라도 받는 임원 입장에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넘어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한도액까지는 퇴직소득 인정하고 한도액 넘어가는 부분은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원 입장에서는요,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밑에 통으로 퇴직소득 과세가 될 것이고, 임원 입장에서는 밑에 부분 중에서도 위에 여기 그 왼쪽 부분 있죠? 얘만 퇴직소득 과세가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나오죠. 수입시기 같은 경우에는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죠.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뭐냐면 바로 주주총회일입니다. 자, 올해가 2024년이죠. 2024년에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언제일까요? 내년도 2025년도 2월 내지는 3월 정도가 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급여하고 귀속 시기가, 그러니까 그 소득을 판단하는 시기가 1년 차이가 납니다. 얘는 올해, 얘는 내년도 2월달 정도. 인정상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당 3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날 등등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급 인상급여 추가 지급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근로 제공이 속하는 연월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에서 원천지수 시기 보시면은 밑에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취해 지급할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요. 간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지만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12월 급여를 익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월 말에 지급한 거 간주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지급조서도 같이, 지급명세서도 같이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어떻게? 그 다음 달 10일까지 얘도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인정상여 같은 경우에는 소득 처분에 의한 상여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의 변동 통사 받은 날,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고일, 그 다음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일 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법인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라. 맞죠? 신고 납부해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신고 납부하면은 받는 쪽에서는 그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비과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